어. 빈칸 3번부터인가요? 주요 개념 정리부터인가요? 네. 극갈래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극갈래가 뭐냐면 미애야, 극갈래는 소설이랑 다르게 뭐가 없어? 서술자요. 서술자를 내세우지 않고, 그럼 서술자가 원래는 등장인물의 뭐를 설명해줬는, 그 등장인물의 심리나 정서를 설명해줬는데 서술자가 없으니까 이거를 채은아 어떻게 드러냈을까요? 등장인물의? 대사나? 근데 막 심리가 사실 말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 뭘로도 드러나, 심리가. 말 말고 또 그렇지.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을 직접 보여주는 문학 양식을 극갈래라고 하는데요. 이런 극갈래의 종류가 하위갈래가 얘하나 뭐가 있는 거지? 연극의 대본? 시나리오. 그거는 영화 드라마의 대본이야. 두 번째 칸 시나리오야. 영화 드라마의 대본을 시나리오라고 하고 연극의 대본은 뭐라 하게? 희곡이라고 합니다. 희곡, 시나리오, 가명극, 인형극 같은 것들이 극갈래고요. 다음 특성은 문영아, 저기 이거 희곡이나 시나리오 왜 쓰는 거야? 뭐 하려고 쓰는 거야? 이거 읽으려고 쓰는 거 아니잖아. 뭐 하려고? 어? 그치. 뭘 보려고? 영화나 드라마나 연극을 보려고. 맞죠? 그래서 이거 특성 무대 상연 또는 영화나 드라마 제작을 목적으로 합니다. 무대 상연. 연? 네. 연? 위에 연기를 올린다 해서 상연이에요. 그 다음요, 극갈래의 구성 요소는요, 나라야. 뭐, 이렇게 읽어봤잖아. 뭐가 극갈래 구성 요소 같아? 인물. 그거 소설의 구성 요소. 인물 사건 배경 아니고, 지금 딱 봤을 때, 그냥 딱 보면 보이는 것들이야. 대사, 또. 이거 안에 있는 걸 뭐라 하게? 이렇게 하라고 시킨다는 거야. 지시문, 그치? 그리고 이 작품에는 안 나왔는데 작품 시작할 때 뭐 무대 세팅이나 아니면 인물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걸 해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사, 지시문, 해설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 다음 요거 과거 회상해도 언제나 시점은 현비야 뭐라 했지? 네? 과거 회상을 해도 언제나 시점은 뭐라고 했지? 현재라고. 현재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현비를 시켜야지라고 생각해서 현재야라고 불러버렸어. 그래서 사건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현재형으로 보여준다고요. 다음 공연이나 상연 시에 무대 장치나 음향, 소품, 의상, 특수효과 같은 것들을 사용한다라는 게 특징이고, 희곡의 구성 요소 우리 아까도 했지. 막이 오르기 전에 필요한 무대 장치, 인물, 배경 등을 설명한 부분은 얘하나 뭐라고 할까? 까먹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히읗 시옷이야. 그렇지. 그 다음 대사는 종류가 3가지거든요. 등장인물끼리 주고받는 말 현비야 뭐라고 할까? conversation. 이거야. 진짜요? 주고받는 말이야. 너랑 나랑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왜 나한테 물어? 비밀이야? 뭐 그렇잖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상대 배우 그래서 뭔데요? 대화예요? 네. 현미 말만 듣고 맞았다고 넘어갔네. 다음에 상대 배우 없이 한 사람이 혼자 하는 말 채우나? 왜? 너를 안 고르는 걸 어떡해.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지. 혼자 하는 말 뭐라 그래 채우나? 2글자야. 그렇지, 독백이라 그래. 그 다음 관객에게는 들리지만 상대 배우에게 들리지 않는 말 나라야 뭐였죠?
그 등장인물이 무대에 다 있는데 여자한테는 안 들리게 관객이랑만 얘기했었잖아. 그런 거 뭐라? 그거 뭔지는 기억나죠? 이름이 기억 안 나지? 백으로 끝나. 백이요? 응. 독백이랑 비슷해요. 이거 백이야. 그 입모양 그거 아니야. 방백이야. 방백하니까 기억나? 네. 그렇지. 방백할 때 방이 아마 그 방향할 때 방자인 것 같은데 네. 왜요? 왜 방향이에요? 다른 방향을 향해서 이야기한다 뭐 이런 거 아닐까? 방백을 검색해 볼까? 네. 방백. 어머. 아, 옆이라는 뜻의 방자래. 그래서 옆에다가 대고 얘기한다 해서 방백이래요. 그 다음 등장인물의 동작, 표정, 심리, 말투, 조명 등을 지시한 부분을 채은아 뭐라고 한다고? 지시문이라고 한다고. 우리 극갈래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희곡이랑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희곡과 시나리오의 공통점과 차이점 정리해 볼 건데요. 공통점은 사건을 인물의 미해야 뭐와 뭐로 보여준다는 게 이런 거 시켜요, 저는. 이거 진짜 쉬운 거야. 쌤. 아 쉬워서 화났어? 아니,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니 극갈래잖아. 극갈래의 특징이겠지. 대사. 공통점. 대사와 행동으로 맞네. 보여주는 거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차이점은요. 희곡부터 보면은 희곡은 나라야 뭐 하려고 쓰는 글이에요? 주제. 그 모든 이제 서사관리나 극가는 다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건데 일단은 희곡을 읽으려고 쓰는 게 아니잖아. 희곡 써서 뭐 하려고? 그 희곡의 개념이 뭐야 그러면? 뭐의 대본이야? 시나리오는 뭐의 대본이야? 네. 아니 아까 할 때 그러니까 니네는 이게 문제야. 전체에게 이야기하면 안 들어가지고 한 명씩 시켰더니 자기한테 안 시키면 안 들어. 그럼 도대체 90분 동안 내 얘기를 언제 쌤, 듣는 그러면 거야? 하나, 둘, 셋 하면은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때요? 그러면은 너만 대답할 것 같아. 쌤, 한번 해보면 안 돼요? 너답 얘기하고 싶어. 근데 그럼 몇 글자인지 힌트 주세요. 요거? 네. 요거는 네 글자인데 내가 물어본 답은 그게 아니야. 아 그러면은 결혼은 희곡이야 시나리오야? 희곡이야. 희곡이야. 결혼은 뭐 하려고 쓴 글이야?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죠? 영화관에서 볼 수 있나요? 조용히 해! 친구를 도와줄 일이 아니야. 이거는 영화관에서 볼 수 있나요? 이 결혼이라는. 볼 수 없어요. 1900 뮤지컬 아니에요? 이거 1970년 작품이거든요. 연극의 대본이 희곡이야. 얘들아 이거 진짜 중요해. 알겠지? 내가 희곡 시나리오 계속 헷갈리면 지금 적어놔. 희곡은 연극의 대본이고 시나리오는 영화 드라마의 대본입니다. 자 그러니까 희곡은 뭐야?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겠지. 무대, 상연. 그러면 나라의 시나리오는 뭐를 전제로 한다고? 영화나 드라마. 영화나 드라마 제작을 전제로 한다고. 그 다음 두 번째 예안아 혹시 이거 결혼 끝날 때 뭐라는 글자로 끝났는지 알아? 맨 마지막에 뭐 하면서 끝났는데 아무튼 한 글자였어. 한 글자요? 막. 어? 되게 좋아해. 반응 안 해주셔. 그니까. 늦은 나. 사랑하는 게 많은 거. 미애가. 야, 나 오늘 못. 아, 봤네. 아까 시간이 아까 봤어. 그랬을 것 같아. 쌤 약간. 이렇게 있었어. 부자 웃음소리. 부자 웃음소리 아니야? 부자 웃음소리 알아. 그럼. 어떡해. 쌤 이거 영상 편집 안 되죠? 왜? 잘라주세요. 왜? 뭐 방금 꼈어? 왜 트름했어? 왜 뭔데? 안 돼. 이거 편집하는데 시간 오래 걸려가지고. 제발요. 9분 25초 정도 잘라주세요. 자. 위험해. 그래서 뭐로 끝났다고? 막으로 끝났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들어봤어?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이런 거 들어봤어? 이게 막이 커튼이란 뜻이잖아요. 그 연극 끝내면 뭐해? 커튼 내리잖아. 그래서 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막이
엄청 큰 게 막이 하나야. 여러분, 연극은 잘 안 그러는데 뮤지컬 같은 거 보러 가면은 중간에 인터미션 해가지고 한 20분 정도 쉬고 2부 하잖아요. 그러면은 1부 끝나고 어떻게 커튼 내리지. 그게 1막이 끝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얘 단막극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막이 한 번만 내려가는 거야. 근데 1막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 내용이 달라질 때 단위를 나누는 건 장이라 그래. 그러니까 희곡은 뭐랑 뭐로 나눠지는 거야? 막과 장으로 구성되는 거야. 막과 장을 구성 단위로 함. 구성 단위로 함인데? 함 어디 갔지? 밑에 있어요. 밑에 있어? 여기 왜 없지? 네. 자, 그 다음, 여기, 내가 지웠나 보다. 자, 그 다음, 저기는요. 그럼 얘나 시나리오는 뭐를 구성 단위로 하게? 그렇지. 우리 씬을 뭐라고 하면 장면을이라 그래. 그래서 장면을 구성 단위로 하는데, 시나리오. 그 다음, 희곡, 공간의 설정과 등장인물 수의 제약이 현비야. 시나리오에 비해 희곡이 제약이 많을까 적을까? 제약이 그치. 왜냐면 여러분 전쟁 영화를 찍거나 전쟁 연극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군대가 많이 필요하잖아. 그럼 희곡에 100명의 군사들을 다 무대에 올릴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단 말이야. 그리고 희곡 연극 막 5시간 동안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런데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는 10편 막 이렇게 되니까 10시간 넘게도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영상물을. 그러니까 시공간의 설정과 등장인물 수의 제약이 희곡은 시나리오에 비해서 있음. 그런데 시나리오는 거의 없음.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막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영화에 등장시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거의 없음. 그 다음 이제 내용으로 들어갈 거예요. 결혼 내용. 이야기책의 기능은요. 현비야, 등장인물이 누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지? 이야기책. 그치. 남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글의 전개에 대한 관객의 뭐를 도와요? 현비야? 그렇지. 미리 알려주는 거야. 남자가 어떤 인물이라는 특성을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 하인의 역할 보시면요. 하인이 물건을 뺏어가잖아. 나라에 어떨 때 물건을 뺏어가죠? 시간. 그렇지. 그러니까 하인이 움직인다는 건 시간이 됐다는 거야. 시간의 경과를 제시해서 극적 긴장감을 점진적으로 나라야 뭐 시키는 걸까? 극대화. 그렇지. 근데 점진적으로 극대화로 가기 위해서 점점 높여가는 거야. 점점 높아지는 걸 고조라고 해. 그치? 점진적으로 고조시키고요. 그 다음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남자와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으로 미애야. 남자랑 하인이 싸우는 모습 어때요? 봤을 때 어땠어요? 그거잖아요, 그거. 그거! 벌렁벌렁. 아니야. 남자랑 하인이 막, 야, 내놔. 그래서 안 줄 건데. 막 하면서 옥신각신 하는 게. 재밌는 분위기. 맞아. 왜냐면, 여러분, 재밌는 거는 어떻게 드러나는 거냐면, 어리석음을 보면, 우리 멍청한 짓을 하는 사람을 보고 웃는단 말이야. 그치? 선생님이 아까 수업 시간에 내가 실수로 한자를 쓸 때가 있었거든? N이 이거지? 맞아? 네. 그래 내가 막 뭐 느낌이 이상한 거야. 근데 어떻게 썼더라? 이렇게 썼다. 이렇게 썼어. 이렇게 써가지고 애들이 진짜 막 나보고 막 국어 선생님한테 잘했다는 둥 막 나를 조롱하면서 막 따뜻빠진 거야. 이 글자가 재밌는 게 아니라 뭐야? 어리석은 나의 모습이 재밌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거나 우스꽝스러운 거, 어리석은 거 이런 것들은 희극적이라고 하는 거야. 희곡은 연극의 대본이야. 희극은 재미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 희극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결국 누군가에게 뭐 한 거라는 걸 알려줘요. 채은아. 빌린 거면 그러니까 언젠가는 뭐 해줘야 된다. 돌려주어야 한다는 소유의 본질을 물건을 뭐 하는 행위로서 보여주는 거죠. 하인이 물건을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보여주는 거고. 다음 인물을 통한 작품 속 현실 비판 보시면 남자의 특성을 일단 보면 남자는 일단 처음에가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지. 처음부터 끝까지 문영아 어떤 상태야? 처지가 어때? 그치. 빈털털이인 남자가 물건을 빌려서 뭐인 척하죠? 부자인 척하면서 여자와 맞선을 보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여자는
어머니가 제시한 결혼의 조건이 뭐였어, 채은아? 맞선 상대가 뭐여야 된다? 부자여야 된다라는 것에 여자도 따르려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남자가 부자인 것에 채은아 뭐를 보였지? 관심을 보였단 말이야. 자, 그럼 이런 남자와 여자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남자와 여자의 모습, 문영아, 어떤 가치관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물질적 가치관을 중시하며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뭐의 정도에 따라 평가하는 거야, 이 사람들. 쟤는 많이 이 작품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야. 그런 돈을 많이 가졌군. 이 가지다. 그렇지. 소유의 정도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거야. 그치?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그래서 막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미모의 정도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고 이러잖아. 이런 현실을 이 작품이 뭐 하는 거지? 비판하고 있는 거라는 거야. 그쵸? 그 다음 덤의 의미와 덤 이야기의 역할 되게 중요하죠. 덤의 의미. 세상의 모든 소유는 잠시 현비야 뭐한 것이며 빌린 것이며 무엇을 소유한다면 그것은 뭐로 얻은 거야. 요거 제목이랑 연결 좀 봐봐. 이거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아니 자꾸 귓속말은 아니지만 그건 뭐로 얻은 거야. 지금 이거 뭐의 의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뭐예요? 결혼이야 결혼. 아니 5번 덤 이야기야. 덤 이야기. 그러니까 그것은 덤이겠지 그러면. 왜? 왜요? 아 맞네. 그러니까 우리 덤으로 태어났다니까 세상에. 대박. 그치? 결혼. 자 그래서 역할은요, 이 덤 이야기의 역할은요, 남자와 여자의 사이가 덤 이야기를 통해서 문영아 더 어떻게 됐지? 그렇지, 더 가까워져.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나라야 진심으로 뭐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지? 그렇지, 덤 이야기를 듣고 소유의 본질을 깨달으면서 여자를 사랑하게 된 거지. 그리고 남자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현비야. 뭐의 본질을 깨닫는 계기가 됐어? 소유의 본질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입니다. 네. 저 지금 항의합니다. 네. 아니 왜 자꾸 태연이 형 뽑아줘요 걔는? 얘한테 얘기해. 걔 바꿔였어요. 걔 지워버려요. 삭제해버렸어요. 아니 왜 저는 안 시켜요? 그래, 너 시켰는데 이거 하면 안 돼요? 너 시켰는데 네가 불만스러워했잖아. 아니 진짜 저는 완전 어려운 거 시켜. 태연이한테는 막 재밌는 거 시키고. 네가 아는 거 모르는 거 차이 아니야. 그래. 근데 사실 저도 그런 생각 속으로 많이 해요. 아, 너한테는 원치 않는 거가 맞아? 이게 그런 거야.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하다. 집중 안 하고 있는 애를 골라. 그리고 막 계속 대답하잖아. 왜 그렇게 대답하는 애들 있잖아. 걔가 모르는 거 골라. 진짜 신기하지? 뭐예요, 걔가? 얘 랜덤 추천기라는 어플인데 진짜 신기하지 않아? 개인적 유출된 거 아니에요 그거? 이거 진짜 좀 신발이 있는 애야. 자, 어쨌든요, 시험은요, 다음 주 금요일에 빈칸 시험 보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요거 결혼 문제 풀어올 거예요. 시험 기간이니까 좀 빡세게 공부하자. 평가 문제 좀 있는 사람. 저요. 결혼 빈칸은 제가 금요일에 있어요. 볼 거고, 그리고 저기는 뭐야? 결혼 문제는 저기까지 화요일까지 풀어오는 거. 주말에 공부 열심히 하자. 헐. 왜? 벚꽃 봐야 돼, 벚꽃. 쌤 저 2시 반까지 공부했어요. 벚꽃의 꽃말은 야, 너 진짜 중간고사야. 했어? 이놈들아. 갑자기 왜? 아니, 너 잘 줄 알았어. 안 졌지. 진짜 했지. 뭔미. 40쪽부터 좀 해야 될 게 많은데 그거만 하게 돼. 오늘 며칠이에요? 몰라. 4월 4일. 3일이겠어요. 40쪽. 대박. 40쪽부터 63쪽까지 밖에 없지? 그리고 보니까 너네 평가 문제지 뒤에 그거 있던데? 막 그 시험 대비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 마치고 한꺼번에 풀자. 그 좀 까먹으니까. 이거 끝이요? 예. 화요일까지요? 네. 네. 나도 자꾸 적어놔야지 안 하고 까먹어. 결혼 평가 문제집. 다음에 금 뭐임? 금? 네? 그거. 그거 빈칸. 빈칸. 아 그래. 근데 저 화장실 좀 빨리 갔다 와도 될까요? 시간 말해주세요. 그 백지 개념 다 통과한 사람 아직 없어?
문영이 다 통과하지 않았어? 그럼 문영이도 문제 풀자. 지금요? 아니 숙제로. 다 통과했어? 내 기억 안 나서 그래. 통과했어? 채은이는? 아 이거 통과하면 통과? 통과할 것 같아? 오케이. 그럼 이거 통과하면 통과야? 통과할 것 같아? 모르겠어요. 괜찮아. 하나도 안 나오네. 넌 아직 통과 안 했지? 왜 그게 왜 그랬어요? 서운하게가지고. 완전 삐질 거예요. 나는 너의 그 서운함의 기준을 모르겠어. 저는 그냥 다 서운해요, 선생님. 완전 서운. 말 조심할게. 아니에요. 이것도 서운했어? 아니 그런 제가 너무 나쁜 사람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문제 받은 거 번호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몇 번 받아야 되는지 나한테 얘기해줘야 돼. 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받는 건 1번이야. 현비가 받는 건 2번이야. 저는요. 너는 0번이야. 다 풀면 안 돼요? 너는 시험 통과해야지. 쌤 그럼 저 신부하고 1, 같이 주시면 안 돼? 오 줄게. 네. 쌤, 응? 전 화장 프린트는 없어요. 아 줄게. 왠지 뽑아놨 여기 있다. 그러면은 그 광화문 그것도 있어야 돼. 너네 광화문 그거 받았어? 아, 다 안 줬다. 강화문이요? 아 그럼 그거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거. 오늘 그 듣다가 이제 다 졸았는데 저는 그때 졸지 않고 종이 한을 적었답니다. 야, 이거 있어. 표정이 충격적. 상자 친구한테 줬어. 현비야, 현비는 의문의 변호 2%와 화요일까지. 2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주는 게 2야. 30개 넘게 있어. 부럽다. 시험 통과한 사람만 드립니다. 쌤 저는 근데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럼 내일 와. 아, 내일 학원 있다고? 아, 안 돼요. 얘 내일 올 수 있어요. 없어. 아, 나랑 시간이 안 맞아. 나 끝나고 도서관 가야 돼. 어디도 나. 한 번도. 사이가 있어요. 와, 이게 물건을 받았어? 아, 이거 서연이 거구나, 그러면. 저런 거 너무. 자. 네. 이태준의 화단 수필이에요. 우리 네 번째는 교술갈래예요. 교술갈래는 교훈을 서술한다 해가지고 교술갈래거든. 그래서 이 작품은 작가의 경험을 통한 깨달음이 주제가 된다라는 게 포인트인데, 그런데 여러분 내가 경험한 걸로 인한 깨달음을 얘기할 거야. 그러면은 진짜 얘기일까 가짜 얘기일까? 진짜. 진짜 얘기야. 그 소설은 진짜 얘기일까 가짜 얘기일까? 가짜 얘기. 가짜야. 극갈래도 가짜야. 근데 시도 소설이 진짜일 순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를, 그러니까 팩트를 좀 섞어서 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역사 영화 같은 걸 보시면 다 뭐라 그래?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만 실제 인물과 뭐 지명은 뭐와 무관합니다. 뭐 상상한 허구입니다. 이러잖아. 그게 기본적. 응? 쌤 근데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자기 있었던 일 적은 거는 그냥 일기예요? 그게 수필이야. 그래서 문학의 4대 장르가 지금 우리 4대 장르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 교술갈래 하는 거잖아. 교술갈래가 유일하게 문학에서 사실을 다루는 갈래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경험한 내용에서 깨달음을 얻은 게 교술갈래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작가가 무슨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거기서 무슨 깨달음을 얻었는지, 이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수업 몇 시 끝나는지 알람 좀 맞춰놨어. 30분이요. 고마워. 25분이요. 28분이요. 20분이요. 15분.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화단이잖아. 중심 소재가 화단과 관련된 경험이겠지. 그래서 그 이 내용은 뭐냐면 화단을 노인이 굉장히 정성껏 가꿉니다.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좋아 보여. 좋아 보이지. 그런데 여러분 수필의 특징이 이게 뭐지? 교술갈래 가장 대표적인 게 수필이거든요. 수필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선생님과 국어 시간 90분으로 저기를 했어. 오늘 집에 가서 수필을 쓸 거야. 일기가 수필이란 말이야. 수필을 쓸 거야. 우리 7명의 내용이 다 같을까? 아니면 다 다를까? 다 알아요. 다 다르겠지. 왜 같은 시간을 보는데 왜 다 달라?
생각이 다. 그치, 생각, 가치관, 경험들이 다르니까 거기로 인한 깨달음도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은 이제 애들이 숙제도 안 해오고 그래서 제 시험 너무 많이 보고 이래가지고 너무 빡쳐서 얼굴만 보도 막 열이 너무 받았다 라고 쓸 수도 있고, 그치? 근데 여러분들은 학교에서도 졸렸는데 학원에서 더 졸려가지고 너무 싫었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어떤 애는 국어 선생님만 보면은 공부에 대한 열의가 많이 생기고 전교 1등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뭐야? 그러면 이 글을 보면 작가의 뭐가 드러나? 가치관. 그치. 작가의 개성적인 가치관이 드러나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개성이라는 게 뭐야?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게 개성이에요? 다른 게 개성이에요? 그 개성적인 작가의 가치관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이 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아까 그랬잖아. 정성껏 화단을 가꾸는 노인의 모습? 우리는 다 좋은 모습이라고 해. 그런데 이 작가는 개성적인 가치관으로 그걸 좋게 본다, 나쁘게 본다고? 나쁘게 봐요. 왜 그러냐면 화단을 꾸미는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막 빨강색, 노란색 막 이렇게 막 하트 모양 만들고 막 와우! 자, 그렇게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보기가 좋아요. 그쵸?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나무들도 그런 거야. 보기 싫은 나뭇가지들은 다 잘라버리잖아요. 그쵸?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지. 막 나무 이파리를 모양을 막 이렇게 동그랗게 막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 그 나무 가지의 모양을 좀 다르게 하는 것도 있잖아. 그러면 그런 거는 나무가 그렇게 자라고 싶었던 거야? 아니면 인간이 보기 좋게 인공적으로 변형한 거야? 변형한 거야. 그러면 나무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자라고 싶었는데 나를 이렇게 자라게 만든 거란 말이야. 나무 입장에서는 불편하지 않겠어?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연에 인공적인 개입을 하는 게 잘못된 거다라는 비판적인 인식을 담고 있는 수필이 바로 화단입니다. 한번 볼게요. 근데 고전 수필이라 가지고 단어가 조금 어려워. 근데 여러분 여기 밑에 어휘풀이 있잖아. 시험에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석에 좀 중요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외워야 돼, 어휘를. 찰찰하신 노주인이 조석으로 물을 준다. 찰찰하신, 지나치게 꼼꼼하신 늙은 주인이 조석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준다. 어디에? 화단에 물을 줍니다. 물을 주고 또 거름을 주고 손자들을 데리고 일삼아서 공을 들이지만 이러한 간호만으로는 병 들어가는 화단을 어찌하지 못했다. 자, 그러면은 이 화단을 노주인이 굉장히 정성스럽게 가꾸고 있어요. 그렇지만 화단은 어때요? 죽어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파란 색깔로 체크해 볼 거야. 손아들을 데리고 일삼아부터 어찌하지 못하였다까지 파란 색깔로 체크해 주시고, 화초에 대한 노인의 정성과 한계 1. 그 벌벌하고 탐스럽던 수국과 옥자마의 넓은 잎사귀가 모두 누릇누릇하게 뜨기 시작하고 불에 데인 것처럼 부풀면서 말라들었다 이랬어요. 지금 노주인이 가꾸는 화단에 수국이랑 옥자마라는 애가 있어요. 수국은 뭔지 알죠? 그 여름에 피는 그 예쁜 꽃 있잖아. 하늘 색깔, 흰 색깔 그거랑 그리고 옥잠, 여러분 불의 옥잠 알아? 과학 시간에 많이 하잖아. 이렇게 공기주머니 있어가지고. 연꽃. 오, 맞아요. 그 이파리가 이렇게 넓잖아요. 그쵸? 걔네의 잎사귀가 누릇누릇하게 뜨고 불에 데인 것처럼 부풀면서 말라들었대. 계절적 배경 언제인 것 같아? 가을, 겨울, 여름, 봄. 넷 중에 하나야. 와우. 근데 말라들었대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름에 비가 오랫동안 안 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근데 그렇잖아. 연꽃이랑 수국은 여름에 피거든요. 알고 계셨나요? 뭐 그래서요. 계절적 배경이 여름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수국과 옥자마가 어떤 상태라는 거? 죽어가는 상태라는 거. 근데 머릿속에 지금 어때? 수국과 옥자마의 이파리가 노래지고 말라 들어간 거, 말아서 들어간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아? 안 돼. 그려야 돼.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렇게 감각적으로 표현해서 그려지는 거잖아. 이렇게 그림처럼 설명하는 거를 뭐라고 할까? 묘사라고 해. 그치? 거기다 까만 색깔로 그 벌벌하고 탐스럽던부터 말라들었다까지 병 들어가는 수국과
왜 내가 기다려야지? 제발요. 옥장화의 모습을 묘사한다고. 우리 이거 문학에서 많이 나오는 설명 방법이라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용어. 근데 생각하는 거야. 빗물이나 수돗물도 마찬가지일 텐데 점점점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얘네한테 물을 뭘로 공급하고 있었는데? 수돗물로 공급하고 있었는데 수돗물을 아무리 줘도 얘네가 지금 말라서 시든 거잖아요. 이 마름이 촉촉해지지 않는단 말이야. 이 얘기는 뭐야? 비가 오면 얘네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촉촉해질 것 같아. 그럼 여기서 빗물과 수돗물 중에 뭐가 좋은 걸까? 빗물. 그렇지. 빗물에다가 빨간 색깔로 동그라미 치시고 수돗물은 빨간 색깔로 세모 칠 거야. 빗물은 어떤 의미에서 좋은 걸까요? 자연적인 거야. 수돗물은 뭐야? 인공적인 거야. 이게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빗물은 자연의 물이고 얘와 대조되는 수돗물은 인공적인 물이라고. 근데 우리는 아는데 이 노인은 지금 얘네가 서로 대조된다는 거 아는 것 같아? 모르는 것 같아? 모르는 것 같아. 왜? 뭐라 하잖아. 빗물이나 수돗물이나 물인 건 마찬가지인데 이러고 있다라는 거야. 차이를 모르는 거죠? 파란 색깔로 밑줄 칠 거예요. 빗물이나 수돗물이나 물은 마찬가지일 텐데 점점점 빗물과 수돗물을 같다고 여기는 노인. 물을 주고 날 때마다 화단에서 어정거릴 때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얼쩡거리다 이런 거예요. 노인은 잠옷 섭섭했어요. 나도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너는 왜 비가 와야지만 살아나는 거니? 섭섭하다 얘. 뭐 이런 느낌? 비가 왔다. 소나기라도 한 줄기 쏟아졌으면 하던 비가 사흘이나 순조로 예정대로 계속해서 내려서 화분마다 맑은 물이 가득가득 고였어요. 노인은 비가 개인 화단 앞을 거닐면서 몇 번이나 혼자 수군거렸어요. 비가 왔으니까 식물들이 어떻게 됐겠어? 그치, 살아났겠지. 그래서 이러는 거야. 그저 하늘물이라야 억조창생 수많은 생명체들이 다 비를 맞아야 그러니까 드디어 알게 된 거야. 하늘물이어야지만 식물들을 살려낼 수 있어. 파란 색깔로 그저 하늘물이라야 억조창생이 다 비를 맞아야 파란색으로 밑줄 치시고 뭐의 힘을 깨달은 거였죠? 그렇지. 자연의 힘을 깨달은 노인. 만지기만 하면 가을 가랑잎 소리가 날 것 같던 풀 잎사귀들이 그만큼 수분이 없는 상태니까 그런 거죠. 기적과 같이 소생하였다. 비를 맞아서 소생한 거잖아요. 그쵸? 파란 색깔로 밑줄 쳐볼까? 기적과 같이 소생하였다. 자연이 가지고 있는 자연의 생명력을 얘기하는 거죠. 노랗게 뜸이 들었던 수국잎들이 시커멓게 약이 오르고 나오기도 전에 옴츠러지던 꽃봉오리들이 부르튼 듯 탐스럽게 열렸다. 그러니까 식물들이 막 예쁘게 태어났다라는 건데 근데 우리 만지기만 하면 그 부분부터 까만 색깔로 만지기만 하면부터 탐스럽게 열렸다까지 체크해봐봐. 식물들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와요. 비를 맞기 전과 후의 모습이 나와. 그치? 이 전과 후의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이런 거 뭐라 그래? 그렇지. 대조라 그러지. 거기다 비를 맞기 전후의 화초의 모습
그런데 노인이 노인도 사실 안타까운 게 이게 노인이 화단을 좋아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정성을 썼잖아요. 그런데 노인이 원하는 대로 주는 사랑은 자연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 거기다가 파란 색깔로 이어서 밑줄 칠 거야. 노인은 기특하게 여겨서 잎사귀마다 들여다보며 어루만졌어요. 너가 살아났구나. 거의 죽어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살아났니? 너무 기특하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화단과 화초에 대한 노인의 애정을 알 수 있는 구절이죠. 원래 서화, 글씨랑 그림을 좋아하는 어른이어서 서화가 이제 시나 그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나 그림 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쁜 거 좋아하는 어른인 거예요. 그래서 화초도 예쁘잖아. 그러니까 화초를 끔찍이 사랑하는 노인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의 손이 가지 않은 나무가 없고 그의 공이 들지 않은 가지가 없어. 그러니까 모든 나무랑 모든 가지에 노인의 흔적이 남아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뭐야? 노인이 자연에 지나치게 뭐 한다는 거예요? 노인의 지나친 자연에 자기의 흔적을 남긴다고. 자연이 하는 일에 자기가 끼어든 거지. 그런 거 뭐라 그래? 끼어드는 거? 그렇지. 노인의 지나친 개입을 얘기하는 부분이야. 이거 왜 잘못됐어? 인간이 끼어들어서 그렇다는 거잖아. 인공적인 요소. 인공적인 요소, 요 부정적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노인이 이렇게 흔적을 남긴 식물들이 어떻게 됐나 보자고. 그 중에서도 석류나무 같은 것은 철사를 사다 층층이 태를 두르고 곁가지 새가지를 자르기도 하고 휘어붙이기도 해서 4층 나무도 되고 5층 나무도 되는 나무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잖아. 나무가 자랄 때 철사 같은 걸로 자라는 길을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자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나무를 변형시킬 수가 있겠지. 나무 입장에서 너무 고통스럽지 않겠어? 내가 자라고 싶은 대로 못 자라니까? 그리고 장미는 홍해문같이 홍해문 무지개 모양으로 반원으로 만든 문이 홍해문이래요. 틀어올린 것도 있고 복숭아 나무는 무슨 비방으로 비밀리에 기른 것인지 키가 한자도 못 되는 어린 나무에 열매가 도닥도닥 맺히었다. 그러니까 키가 작으면 미성숙한 거잖아. 그럼 열매가 많아야 돼, 적어야 돼? 적어야 되는데 열매가 많이 맺혀 있다는 거야. 이거 다 인공적으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겠죠? 자, 여기 장미는 홍해문같이 부터 열매가 도닥도닥 맺히었다까지 체크해 주시고 노인의 손길로 인해 자연물이 본래의 성질대로 자랄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들아 대답해야지. 대답 안 하면 졸려요. 채연아 있어 없어? 없어요. 본래의 성질과 다르게 자라나는 모습.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노인은 가끔 안손님들까지 사랑마당으로 청하여 이것들을 구경시켰어요. 이게 얼마나 이제 큰 일이냐면 안손님은 여자 손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랑방은 남자가 오는 데가 사랑방이야. 그러니까 여자 손님들까지 남자가 있는 곳으로 불러다가 구경을 시켜줬다라는 건데 이게 조선시대 작품이란 말이에요. 조선시대 때는 남녀가 같이 있으면 돼, 안 돼? 성인이 된 남녀가.
같이 있으면 안 돼. 그런데 화단을 보여주기 위해 여자들을 남자의 공간으로 데리고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으면 이런 약간 유교윤리를 어기면서까지 이걸 보여줬겠냐는 거죠. 그래서 거기 파란 색깔로 사랑마당으로 청하여 이것들을 구경했다가 밑줄 치시고, 이게 뭐야? 자신이 기른 작물을 너무 보여주고 싶어? 이거 뭘까? 이것으로 너무 이거 하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 자랑스러워. 그러나 다행히 이런 화단이 우리 방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노주인의 제주를 취하지 못한 것은 매우 서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필은 나의 깨달음을 전하는 글이잖아요. 근데 나가 한 번도 안 나왔어. 나가 처음 나오는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야? 내 방 앞에 노주인의 화단이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나랑 노주인이랑 같은 집에 사는 거야. 그쵸? 근데 이게 노주인이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가족은 아닌 것 같지 않아? 나의 상황은 뭐냐면 노주인네 집에 하숙 들어서 살고 있는 하숙생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의 하숙방 앞이 노인의 화단인 상황인 거야. 창문만 열면 그 노주인의 그 화려한 화단이 눈앞에 보이는 건 거죠. 일단 그 필자의 상황 체크해보면 이런 화단이 우리 방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까만색으로 밑줄 치시고, 필자의 상황, 노주인의 집의 하숙생이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 이렇게 아름다운 화단이 창문만 열면 있어. 그럼 맨날 창문 열어놓고 막 인스타 찍어서 올리고 막 노주인한테 막 너무 예뻐요, 막 이건 뭐예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 그런데 얘는 자기 방 앞에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 제주를 칭찬한 적이 없다는 거야. 왜? 칭찬하고 싶으니까 안 하고 싶으니까. 안 하고 싶으니까 빨간 색깔로 밑줄 칠 거예요. 한 번도 노주인의 제공을 취하지 못한 것. 이 화단은 안 예뻐. 왜? 너무 어때? 인위적이야. 그치? 인공적이야. 노인의 인공적인 화단 가꾸기에 대한 이런 거 수필이니까 필자의 생각, 태도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비판적인 시선 알 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한 번도 칭찬하지 못한 일이 서운한 일이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뭐 지가 칭찬 안 해놓고서 왜 서운하대? 이때 서운하다는 막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막 삐졌어 이런 서운해가 아니라 유감스럽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뭐 이제 뭐 그러지 못해서 유감이다 뭐 이런 거, 그 뭐 안타까운 일이다 요런 느낌. 그러니까 나는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서 유감이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가 있는 재주를 다 내어 기르는 그 4층 5층 나무의 석류보다도 나의 눈에는 오히려 한편 구석 응달 그늘진 곳 밑에서 주인의 일고 지혜도 없이 하나의 그런 저기도 없이 정성도 없이 이때의 지혜는 머리 지혜가 아니라 은혜할 때 했자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은혜로운 정성도 없이 되는 대로 성큼성큼 자라나는 동서나 몇 덜기가 몇 배 더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이다.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소재가 대조된다고. 뭐랑 뭐? 이 녀석들 대답을 하도 안 하니까 시켜야겠어. 현비야, 뭐랑 뭐가 대조돼요? 다양한. 요 방금 읽은 데에서는 그러면은 그런 의미로 뭐랑 뭐가 대조돼? 동서
동사나 그렇지. 뭐가 자연이고 뭐가 인공이야? 동사나 자연. 그렇지. 그래서 성류의 세모, 동선화의 동그라미, 그리고 둘이 대조 표시해주세요. 그리고 그 부분 전체 체크해야겠지? 그가 있는 재주를 다 내어 기르는부터 몇 배 더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이다까지 빨간 색깔로 체크해 주시고, 그러니까 인공적인 게 세모라며. 그럼 뭐가 동그라미냐고.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글쓴이의 가치관. 그런데 여러분, 교수의 관례는 이런 글쓴이의 가치관이 곧 뭐로 이어진다고 했어? 이 글에? 문영아, 이 글에 뭐가 되겠어? 이게?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이거 아니겠어? 주제가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적인 것의 가치에 집중하면서 글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무럭무럭 넘치는 기운에 마음대로 뻗고 나가려는 가지가 그만 가위에 잘리고 철사에 묶여서 채반처럼, 채반 여러분 그 국수 뭔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지? 국수 끓여가지고 착착착착 하는 게 그게 채반이거든요. 근데 원래 지금은 철로 만들어 있지만 옛날에는 나무로 만들었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채반이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채반처럼.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생긴 나무 봤어? 이건 나무를 이제 만든 바구니잖아.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뭐야? 이 노인이 철사로 묶어가지고 나무를 채반처럼 만들어놨다라는 거야. 그러면 나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는 거야. 아무리 봐도 괴로운 꼴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비유했어? 불구요, 기형이요, 재변이라 안 할 수 없다. 불구랑 기형은 뭐예요? 장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인간은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생겼어. 팔다리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나무로 치면은, 그러니까 뭐 누가 인간을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인간이 이렇게 된 거야. 철사를 묶어가지고. 그렇지 않아? 그러면은 뭐야? 인간에서 자연이 불구가 된 거야. 기형이 된 거야. 재앙이야. 재변, 재앙이란 뜻이거든요. 나무에게는 재앙이라고. 그치? 자, 그래서 우리 이 부분 이거 학교에서 은유법이라고 가르쳐줬대요. 불구요, 기형이요, 재변이라 안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무가 불구다. 뭐 불구는 사람한테만 쓰는 말이니까요. 그 은유법 써주시고.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지. 이 작가의 가치관을 파악하는 거니까 무럭무럭 넘치는 기운에부터 재변이라 안 할 수 없다까지 빨간 색깔로 체크해 주시고, 비슷한 내용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연 본래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을 위한 것, 인간이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인간을 위한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 드러나죠? 자, 이걸 비판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불구, 기형, 재변이라는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을 나라야 뭐 했어? 비유적인 표현 여러 가지를 뭐 했어? 여러 가지 하면은 나와야 돼. 이거. 불구요, 기형이요, 재변이요. 열거. 그치? 하고, 그리고 여러분, 안 할 수 없다 이랬어. 아, 그럼 이거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야? 나랑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야? 그치? 이거 불구고 기형이고 재변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불구고 기형이고 재변이야 라고 하지 않고 재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부정을 2번 해서 긍정을 만들어버려. 우리 이런 거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알아? 이중부정 들어봤어? 이중부정, 강한 부정은 긍정이야 이런 거 들어봤죠? 이런 거 이중부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노인은 푸른 채반에 붉은 꽃송이를 늘어놓은 것 같다고 하나? 이게 다 예쁘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무딘 눈으로는 도저히 그런 날카로운 감상을 즐길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불유쾌를 느낄 뿐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뭐 푸른 채반에 붉은 꽃처럼 보이지 않아. 그럼 나의 눈을 어떻다고 묘사했죠 지금? 무디다고 했어. 그치? 그리고 푸른 채반에 붉은 꽃을 올려놓은 걸 날카로운 감상이라고 했어. 우리 보통 무디다랑 날카로운 것 중에 뭐가 더 좋다 그래? 날카로운 게 좋고 무디다는 안 좋다고 하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서는 뭐가 더 긍정적이에요? 이 맥락상? 누구의 관점이 더 긍정적이야? 이 구절에서는? 무딘 게. 그치? 그래서 이런 네가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 나는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날카롭다가 부정이고 무디다가 긍정이라는 거지. 자, 그러고 이게 이제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깨달음을 마지막에 정리하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자연은 신이다. 이름 없는 한 폭의 작은 잡초에 이르기까지 신의 창조가 아닌 것이 없다. 그러면은 자연을 신이라고 여겨요. 자연을 신성하게 여기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러분 신은 굉장히 엄청난 사람이잖아. 뛰어난 사람이잖아. 그럼 존경하겠지. 근데 존경을 넘어서 그 클래스가 너무 높으니까 존경하면서도 그 아우라에 압도되면서 두려운 느낌도 들 거란 말이야. 우리 이렇게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뭐라고 할까요? 세 글자. 감정이야. 뭐뭐감이야.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함이란 뜻이야. 미애 알아? 자고 있었어 혹시? 존두감. 초성 힌트 주세요. 초성. 초성 힌트 줄게. 배웠어요 학교에서. 아 진짜? 존 아니죠? 아니야. 오! 맞아. 경외감이야. 경이 존경이라는 뜻이고 외가 두려워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파란 색깔로 체크할게요. 자연은 신이다부터 신의 창조가 아닌 것이 없다. 자연을 파란색입니다. 자연을 신성한 존재로 바라보는 자세에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화자의 감정, 경외감. 자연은 신성한 거니까 인간 따위가 함부로 건들면 안 돼라는 얘기지. 그 얘기가 뒤에 나와요. 신의 작품으로서 우리 인간이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졸작, 그런 미완품이 있을까? 이것은 생각만으로도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장들 있잖아요. 뭐 피카소, 미켈란젤로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거를 보면서 아 여기 머리카락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머리카락을 그려요.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안 돼요. 그 그림을 망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신의 창조물인 이 자연물을 아 이게 좀 모양이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나뭇가지 방향을 바꿔? 그거는 우리가 완성된 미술 작품을 훼손하는 일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빨간 색깔로 체크할 거예요. 신의 작품으로서부터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까지 체크해 주시고 결국에는 자연은 신의 창조물이니까 그 자체로 완전해 라는 말이야. 그래서 자연 그대로가 와 근데 진짜 아니다 맞나? 큰일 날 뻔. 아니 큰일 났다. 근데 여기 있었으니까 여기서 켜져 있었으니까 들어가지 않았을까? 괜찮아. 걸? 몰라. 자 그래서 뭐야? 자연 그대로가 지닌 가치를 강조하여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인위적인 행동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말리는 걸 뭐라고 하냐면 경계라고 해. 그런 경계 근무 이런 경계가 아니라 하지 말라고 권유하는 게 경계예요.
인위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요거 그 표현 방법 보시면 미완품이 있을까? 아니, 그건 어리석은 일이야 라는 거죠. 그럼 지가 질문하고 지가 대답했어. 이거 무슨 법일까나? 마지막에 누구 시켰지? 문영아, 이거 무슨 법이, 아니, 무슨 저기게? 설명 방식이게?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했어. 4글자야. 그렇지. 자문자답의 설명 방식이고. 그런데 이거 진짜 질문의 목적이 있었을까요? 그런 미완품이 있을까?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야? 그러면은 질문의 의도 없이 질문하는 거 무슨 법이라고 하지? 그렇지. 설의법이라고. 쌤, 경계하지 말라고 권유하는 거야.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고 불구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저 그림이 별론데 하면서 그림을 더 그리면 망칠 수 있어요. 그쵸? 하지만 그것을 창조하거나 개작할 수는 없어요. 신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완전하게 고칠 수도 없고 새로운 걸 만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작가가 바라보는 일반적인 통념과 반대되는 작가의 개성적인 가치관을 중심으로 화단이라는 소재에 대한 깨달음을 감상했던 그 이태준의 화단이라는 글이었습니다. 됐습니까? 됐냐고! 주무세요. 잠은 죽어서 자라. 네. 빈칸 채우자. 그러면 빈칸 좀 채워보고 있어. 그 여러분 숙제 좀 가져올 테니까요. 안녕. 얘들아, 선생님이 실수로 단면으로 뽑았거든. 수학 공부할 때 이면지로 사용하려고. 아, 그래서 현배 숙제 해왔어? 네? 그거 오늘까지 아니었어? 뭐요? 첫 번째 의문 풀어오는 거? 첫 번째 의문 말고 프린트 뽑아줬잖아, 너. 프린트 보여주셨어요? 어? 아, 평가 문제집 풀어오라 했구나. 네. 아, 그럼 얘들아. 그러면은 이거 평가 문제집이랑 이거까지 다음 주 금요일에 검사할게요. 그러네. 평가 문제집이네. 편집 받아야 돼요? 그러네. 그거 먼저 풀어. 네. 2번 받았으니까 다음번 1번 달라 그래. 네. 그 뭐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문제는 그렇게 있는 거야.
근데 약간 산소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 창문 좀 열까? 근데 여기 창문 열면 담배는 담배 냄새 나? 여기 바깥에 아니야. 여기 베란다야. 진짜요? 여기 다 우리 학원 그거라 몰라. 저기서 담배 피우나? 저번에 나 저기 창문 열고 수업 자주 했어. 저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응. 다들 그래? 담배 냄새 안 나는데 한번 열어봐. 괜찮아요. 괜찮아? 결혼 빈칸 금요일까지. 아 평가 문제를 먼저 냈었구나. 그러면은 화요일 금요일까지 채은 라라 문영 예안 의문 변동 평가 문제집 추가 문제 1. 다음에 현빈은 화요일까지 그거 하나를 풀어와. 그리고 금요일날 1을 줄게. 의문변동 1을. 뭔 말인지 알겠지? 현비 의문변동 추가 문제 2. 그 다음 빈칸. 갈래는 경수필인데 경수필이 뭐냐면 가볍다는 뜻이거든요. 이때 경은. 그래서 소재가 가볍다는 거야. 소재가 가볍다는 건 일상의 소재로 한다는 건데 화단을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소재잖아요. 경수필이야. 그런데 뭐 예를 들면은 자연 환경에 대한 문제라든가 뭐 전 지구상의 인류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일상적이지 않고 무거운 주제잖아요. 그런 거는 중수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경수필을 많이 보겠지. 수필은 교술갈래라고 했습니다. 교술갈래가 뭐야? 교훈을 서술한 데서 교술갈래라 했지. 그래서 교훈적이지. 그리고 그 인공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으니까 비판적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전달하니까 성찰적입니다. 주제는요. 채은아, 자연을 뭐로 다루는 인간의 태도를 그치. 인위적으로 다루는 인간의 태도를 뭐 하는 거예요? 비판과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생명과 아름다움을 뭐하고 있죠? 경외감 뭐였지? 경외감 뜻이 뭐였어? 이 녀석들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데서 경외감이라 했잖아. 몰랐으면 다시 적어놔. 경외감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의 생명과 아름다움에 대한 존중. 특징은 문영아 화단 어떤 소재라고요? 돌아다니면서 쉽게 볼 수 있어 없어? 너 화단 본 적 없어? 그러니까 일상적인 소재야 그치? 일상적인 소재를 주제로 하면 경수필이라 했어. 일상적인 소재인 화단과 화초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뭐하게 만드는 문영아.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무엇일까? 인간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관계야. 라고 깨달음을 전달하잖아? 우리 깨달음을 느끼게 되는 과정을 뭐라고 하지? 자기를 뭐 했을 때? 성찰하게 만드는 거야. 수필은 성찰이라는 단어랑 떼어놓을 수가 없겠지.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이 성찰이니까요. 자, 그러면 성찰하려면 뭐 해야 돼? 생각해야 돼. 그래서 사색적 수필이에요. 그 다음 2번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요 단어 현비야. 이 자연관이 어떤 자연관일까? 내가 비판하고자 하는 자연관이 인위적이기도 하고 이번에 다른 단어 써볼 건데 이 자연을 지금 어떻게 이용하고 있냐면 내가 보기에 예쁘게 수단화하고 있어. 우리 그런 거를 뭐라 하지? 자연을? 내 감상을 위한 뭐로 사용하는 거야? 디귿 기억이야. 그렇지. 도구적 자연관이야. 도구적 자연관을 반성하게 하고요. 다음 대상 간의 대비. 뭐가 대비되냐? 미애야 뭐가 대비되죠? 가장 크게 대비되는 게 뭐야? 개념이. 두 가지가 대비되잖아. 소재를 찾을 필요 없어. 주제의식이 대비되잖아.
인공이랑. 그래, 인공과 자연. 사람으로 하면 누구예요? 인공은 누구야? 아저씨? 노인. 자연은 누구야? 나. 그렇지. 서술자라고 할까요? 인공과 자연, 노인과 서술자의 대비를 통해 삶의 태도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고, 그 다음 4번. 요거는 묘사의 방식인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벌벌하던, 누릇누릇하던, 뭐, 요런 거거든요. 요런 거 나라야 뭐라 하지? 부사어? 부사어? 부사어도 맞긴 한데, 이거 뭐야? 모양을 흉내내는 말 아니야? 태어지. 근데 태어나 의성어를 묶어서 5글자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고장났네. 음성상징. 그렇지. 음성상징어와, 그리고 막 불에 데인 것처럼이라든지 부르튼 듯이라든지 요런 묘사를 할 때 사용한 표현 방법, 음성상징어 말고 또 무슨 법도 사용했을까? 비유 중에서? 그렇지. 그래서 음성상징어와 지급법을 사용해서 생동감 있는 묘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 5번 철학적 메시지를 강조해요. 철학적 메시지는 그러면은 현비야, 처음, 중간, 끝 중에 어느 부분에 나올 것 같아? 그치. 끝부분에 자기의 가치관, 철학적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 방법을 썼을까? 미연이 있을까? 그건 생각만으로도 어리석은 일일 거야. 물어보고, 지가 물어보고, 자문자. 그렇지. 그리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질문의 의도가 그렇지. 서리법과 자문자답을 통해 철학적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왜 물어본 거야? 독자가 일단 질문하게 하는 거야. 자연이 만든 것 중에 미완이 있을까? 라고. 그죠? 다음에 6번. 노인의 제공을 미화하지 않고 불구, 기형 등의 부정적인 언어를 통해 예하나 어떤 개입에 대한, 그치, 인위적 개입에 대한 어떤 의식? 비판 의식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 7번. 이거 요즘 작품 같아, 옛날 작품 같아요, 나라야? 말투가 어때? 예스럽지. 예스러운이라고 쓰세요. 예스러운. 예스러운 어투를 사용하여 글쓴이의 개성과 시대적 배경을 자연스럽게 반영하는 거죠. 일단 말투에서 개성이 드러나고 또 예스러운 말투니까 시대적 배경이 옛날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글의 짜임은요, 원래 수필은 처음, 중간, 끝으로 나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처음이랑 앞부분이랑 뒷부분의 내용이 완전히 대조돼가지고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서 보면, 최근에 전반부에 온갖 공을 들여서 뭐를 가꿨어요, 이 사람이? 화단을 가꾸고 그것을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선보이는 노인을 봤어요. 이 전반부가 경험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후반부는 뭐를 얘기할까? 재은아? 경험과? 수필이 뭐라고 했어? 경험과? 경험으로 인한? 생각? 교술갈래가 뭐라 했어? 뭐를? 교훈. 그러니까 후반부는 교훈, 깨달음이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럼 어떤 깨달음인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인위적으로 화투를 갖고서 화단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노인의 행태와 같은 태도에 대해서 얘는 어떤 견해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후반부에서는 비판적 견해를 드러내고요. 자, 그래서 교술갈래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보고 작품 볼게요. 교술갈래가 뭐냐면 구체적인 사실이나 글쓴이의 무엇과 사색을 서술하여, 현비야. 교술갈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 2가지야. 뭐를 통한 뭐? 경험이야. 그치? 경험과 사색, 생각을 서술해서 독자에게 전달하는 문학 양식인데요. 하위갈래는 설, 기, 일기, 편집, 기행문, 비평 이런 게 있다는데 이게 다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기가 다 수필이고, 그리고 빈칸 뚫어놓은 거가 교술갈래고, 빈칸 뚫어놓은 거, 교술갈래 가장 대표적인 갈래가 얘 하나 뭐예요? 수필 등.
특성은요, 교술갈래의 서술자는 누구예요, 현비야? 그렇지, 글쓴이로. 그래서 직접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전달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수필은 일기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채은아, 너 일기 쓸 때 처음, 중간, 끝 이렇게 형식 정해가지고 미리 막 생각해놓고 써요? 어떻게 써, 쓸 때?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지. 형식이 어떻다고? 그치, 자유로운 형식이야. 그리고 독특한 관점, 발상, 표현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를 통해서 글쓴이에 뭐가 드러난다 했지, 채은아? 글쓴이만의? 어? 그치. 근데 그런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라 했어? 개인적인 특성? 두 글자? 개성. 개인적인 특성이라 개성이야. 다음, 글쓴이가 자신의 체험에서 얻은 나라야, 뭐를 드러내는 글이죠? 그렇지. 또 교훈 세 글자로 하면 뭔데? 경험, 수필에서 빼먹어 만드는 게 경험으로 인한 뭐라 했어? 깨달음. 그치. 깨달음이나 교훈, 그리고 여러분, 교훈도 있지만 꼭 교훈이 아니더라도 뭔가 감동받은 일이 있으면 일기에 쓰지 않아? 그래서 감동도 우리 수필의 주제가 될 수 있어요. 깨달음이나 감동, 교훈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게 교술갈래입니다. 글의 내용 보시면 노인과 글쓴이의 관점이 서로 대조돼요. 노인은 내가 가공한 화초들을 손님한테 자랑스럽게 구경을 시키고 그거를 예쁘다고, 푸른 채반에 붉은 꽃송이를 늘어놓은 것 같다고 해요. 그리고 글쓴이는 뭐라 생각하냐? 이 글쓴이가 이야기한 단어들이 엄청 중요합니다. 단어들의 의미가 중요한데 자연은 뭐라고 했지, 미애야? 신이며 모든 자연물은 신의 창조물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신이 만든 거니까 모든 자연물은 현비야 뭐야? 이미 뭐 된 상태야? 완성된 상태야. 완성품이기에 인간이 손을 댈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완성된 자연이니까 인간은 나라야. 자연을 뭐 할 수는 있지만 완성된 자연에 손대면은 결국 이 작품이 뭐 되는 거야? 완성에 가까워지는 걸까? 오히려 뭐 되는 거야? 맞아, 그거야. 그게 뭐야? 완성되는 거야, 망가지는 거야? 그렇지. 많은 자연을 파괴할 수는 있으나 근데 뭐라고 나왔지? 여기서 뭐 하거나 뭐 할 수는 없다고 나왔더라? 자연을 뭐 할 수는 없을까? 인간이. 파괴는 할 수 있지. 할 수 없는 건 뭘까? 파괴의 반대가 뭐야? 파괴는 부시는 거잖아. 부시는 거의 반대는 뭘까? 그렇지. 생성하거나 아니면 고치는 거. 개작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 문영아. 자연을 어떤 상태로 둬라? 있는 그대로 둬라. 자연 그 자체의 가치를 인정해라. 이 말입니다. 교술갈래의 특징과 그리고 작가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감상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이거랑 같은 맥락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서정갈래, 광화문 겨울 불꽃나무라는 시를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같은 주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뭘까, 미애야? 이 시의 주제는? 주제가 같다며. 뭐를? 길게 얘기해야지. 그래야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인간의 횡포를 비판하는, 자연을 저기하게 하는,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의 횡포를 비판하는 작품인데요. 근데 인간이 자연을 부시는 경우가 이렇게 예쁘라고 부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어떤 경우에 자연을 부시게 될까나? 현비야? 편하려고 뭐 하지?
그러니까 그치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막 고속도로도 뚫고 막 터널도 만들고 막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문명이라고 하지. 인간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그런 현대 문명에 의해서 자연이 점점 파괴돼가고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형상화하는 시인데 여러분 옛날에는 밤에 공부를 못 해가지고 밤에 공부를 못 했어. 왜? 빛이 없어. 빛이 없어서 공부를 못 했어. 그래서 너네 막 그런 거 들어봤어? 형설지공 이런 사자성어 들어봤어? 네. 반딧불이랑 눈에 비춰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거야. 그 니네는 이렇게 깜깜한 밤에도 이렇게 밝은 데에서 공부할 수 있는데 너무 감사하지 않냐? 맛있냐? 야, 그래서 이런 거지. 어? 끄면 안 돼요. 불 끄고 공부하면 안 돼요. 공부 안 한다는 거지? 아니에요. 그럼 대학교도 안 갈 거면은 불 끄고 공부하자, 우리. 갈 거야, 안 갈 거야? 근데 안 보이지 않잖아요. 안 보이지. 아. 적응을 한대요. 쌤 근데 보이는데요? 제가 이거 읽어볼게요. 한번 꺼주세요.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쌤 지금 물약 과학 얼굴에만 빛이 확 나. 오.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근데 이거는 결국 우리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만든 거지. 근데 이렇게 전기가 생산되는 동안 자연은 계속 파괴되고 있단 말이야.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밤에 갔는데 너무 밝은 거야. 그리고 너무 예뻐. 뭐가 되게 예쁘냐면 나무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꼬마 전구들이 너무 예뻐. 근데 이 나무 입장에서는 뭐야? 자기의 몸에 전기를 두르고 있는 거야. 감전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들은 막 전자파 걱정하면서 막 전자파 차단 전기장판 막 이런 거 찾아서 쓰면서 나무들은 보기 예쁘라고 전구 이렇게 감아놓는다니까? 인간이 어때? 자연에게 너무 어떻게 해? 나쁘게 해. 그치? 그런 걸 비판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제는 동일하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어떤 면들을 비판하고 있는데 화단 같은 경우는 인간의 어떤 모습을 비판해? 자연을 너무 예뻐해. 아껴해서 개입하는 걸 비판하는 거고 여기는 자연을 인간의 편리에 의해서 함부로 파괴하는 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약간 방향성이 다릅니다. 작품 한번 보시면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해가 지면은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해는 빛이니까 빛이 사라지면 당연히 현배에 어떻게 돼야 돼? 깜깜해져야 돼. 근데 해가 졌는데 어두워지지 않는데 이 말 자체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이 문장 자체는 말이 돼야 안 돼? 그게 뭐 이제 뭐 전구 때문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 문장 자체는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무슨 법일까? 말이 안 되는 거 붙여놓고 거기에 특별한 뜻을 더해 놓는 걸 무슨 법이라지? 둘이가 같이 있으면 두 개 중에 모르겠어요. 두 개가 뭔데? 뭐랑 뭔데? 역설이랑 반어? 역설법이에요. 모순되는 것을 토대로 모순되는 단어들을 바탕으로 특별한 뜻을 더하는 거 역설법. 반어는 마음이랑 말이 반대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 반 컨디션 굉장히 좋은데? 반어법이야. 그치? 자, 그래서 여기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까만 색깔로 체크해 주시고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조명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쵸? 역설적 상황 1이야. 나중에 또 나와요. 자, 그러면 조명 때문에 해가 져도 어두워지지 않는 이 상황을 화자는 현배에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까만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쌤이 약간 까만색이 보셨어요. 미안해. 아니, 어두워졌는데도 라고 얘기해서 내가 까만색을 연상했나봐. 중요해. 미안해.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을 화자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현비야?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비판의 대상이야. 자, 그러면은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얘는 언제예요? 밤이에요. 그쵸? 해가 졌는데도의 밑줄 치고 까만 색깔로 시간적 배경이라고 써줘야겠지? 자, 그리고 밑에도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나오네. 겨울 저물녘했다가도 시간적 배경 써주시고 광화문 내거리에다가는 뭐라고 쓸까요? 나라야? 그치, 그리고 뭐라 그래?
공간적 배경이라고 합니다. 신박했다.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가로수들이 이제 겨울이니까 나무가 이파리랑 열매들을 다 떨어뜨린 상태잖아요. 그래서 맨몸으로 돌아가 있다고 하는 건데 그 가로수들이 일제히 불을 켠다. 어디에? 얘들아! 어디에? 나뭇가지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요 일단 일제히 불을 켠다 하면은 탁 하면은 불이 샥 나오는 그런 거야. 우리 보기에는 와 막 이렇게 하면 되게 예쁠 것 같지만 작가 입장에선 너무 끔찍해. 우리 이런 거를 뭐에 비유하냐면 일제히라는 말을 또 언제 쓸까? 어느 사람들한테 이제 일제히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얘는 어떤 사람들이 일제히 움직이지? 일제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지? 어느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움직여. 그치,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움직여. 우리 그거 보고 아름답다고 느껴? 너무 다 똑같으니까 우리 그런 거를 이거 좀 어려운 단어인데 혹시 아시려나요? 일제히에다가 일제히에다가 세모 쳐주시고 그리고 일제히 불을 켠다에 파란 색깔로 밑줄 쳐주시고 하나야. 근데 막 우리는 하나야 이런 게 아니라 다 똑같이 맞췄다는 거야. 억지로. 그래서 이거 얘기하면 답을 맞힐 것 같아. 하나의 획을 그은 것처럼 여러 번 그었는데 한 획인 것처럼 표현한다 해가지고 당연히 맞출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획.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안 들어봤어? 획일적이다 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잖아. 획일적이라는 게 뭐야? 여러 번 100번 그었어. 그러면은 100번의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다 한 번 그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만큼 다 똑같은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야. 긍정적이겠어? 부정적이겠어요? 부정적이겠지. 획일적인 현대 문명. 자, 그리고 이 문장이요, 여러분. 일제히 나뭇가지에 불을 켜는 거 아니야? 채은아, 무슨 법이게? 그렇지. 문장 순서 바꾸는 거 도치법이라고 합니다. 일제히 불을 켠다 나뭇가지 체크해 주시고 도치법. 자, 그래서 우리는 일행의 이유를 알게 됐어.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에 체크해놨죠. 그리고 일제히 불을 켜다 나뭇가지도 체크하셨죠. 두 개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여기가 바로 어두워졌는데도 해가 지지 않는 이유지. 수만 개 꼬마 전구들이 둘러붙어 있기 때문에 나뭇가지에 불이 켜져 있는 거죠. 불현듯 불꽃나무 하면서 손뼉을 칠 뻔했어요. 여러분들도 어때? 막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일제히 나뭇가지에 꼬마 전구들이 쫙 했어. 남자친구랑 같이 우리 사랑 영원히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손뼉 친단 말이야. 맞지? 그런데 얘도 손뼉을 칠 뻔했어. 그런데 어둠도 이젠 병균 같은 것일까? 밤을 끄고 희황하게 낮을 켜놓은 권력들. 그러니까 손뼉을 칠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그 이유를 이제부터 얘기해 줄 건데 이 어둠이라는 시간 왜 밤이 되는 거야? 밤에 뭐 하라고? 쉬라고. 즉 어둠은요 빨간 색깔로 밑줄 칠 거예요. 보통 어둠에다가는 우리 세모 치지 않아? 그치? 근데 이 작품에서는 어둠은 완전 동그라미야. 무슨 시간이야? 휴식. 안식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병균은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 그래서 병균은 뭐 하려고 해? 없애려고 해. 그치? 그럼 지금 얘네들이 하고 있는 꼬라지가 어때? 어둠을 없애려고 해. 그래서 어둠도 이젠 병균같이 된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 병균이라는 단어가 나왔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둠도 이젠 병균 같은 것일까? 밤을 끄고 희양하게 낮을 켜놓은 권력들 중요합니다. 권력들 채연아 좋아 보여? 나빠 보여? 세모 쳐야겠지. 빨간 색깔로 세모 치시고 이거 누구의 권력일까 채은아?
누구의 권력으로 자연을 이렇게 훼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불을 켠? 누구들? 지금 우리 다 이렇게 불 켜고 있잖아. 그치? 사람들이야. 그치? 사람이 자연에게 권력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거야. 맞죠?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자연에 대한 인간의 횡포. 근데 여기가 광화문 내거리잖아요. 여러분 광화문 가봤어요? 근데 광화문 텔레비에도 많이 나오잖아. 이번에 BTS 공연한 데가 광화문이잖아. 그쵸? 그리고 막 촛불 시위한 데가 광화문이잖아. 다 광화문 본 적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광화문 내거리에 동상이 훌륭하신 분 2명의 동상이 있어. 누구랑 누구 있어? 그렇지. 세종대왕님 이순신 장군님 있어. 그리고 세종문화회관도 있어. 자, 그래서 여기에 뭐래. 내륙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해군 장군의 동상도 잠들지 못하고. 그러니까 해군 장군이니까 원래 어디에 있는 게 자연스러워, 위치상. 바다에 있는 게 자연스러워. 근데 이제 이 동상은 광화문 내거리에 있으니까 내륙 한가운데에 있는 해군 장군의 동상도 잠들지 못해. 나라야. 왜 잠들지 못해? 밝아서, 그치. 그리고 문 닫은 세종문화회관도 2 눈 뜨고 있어요. 세종대왕님도 잠 못 자. 그래서 우리 저기다가 까만 색깔로 네모칠 거예요. 해군 장군의 동상이랑 세종문화회관에 네모치시고 나무와 같이 인간의 이런 횡포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지. 피해를 보는 존재. 자, 그리고요, 파란 색깔로 그 부분 또 체크해 볼 거예요. 해군 장군의 동상도 잠들지 못하고 문 닫은 세종문화회관도 2 눈 뜨고 있다. 이거 예안아 무슨 법이게? 사람이 아닌 사람이 비유하는 오, 맞아요. 아! 그렇지. 이 의인법이 왜 의인법이냐면 이는 사람이 인이잖아. 그 의인은 비슷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팔 잘린 사람이 가짜 팔 붙였어. 이거 뭐라 그래? 의수라고 그래. 들어봤어? 그리고 가짜 발 붙이면 의족이라고 그래. 그때 의가 손이랑 비슷해서 의수, 발이랑 비슷해서 의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인법, 사람과 비슷하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엽록소를 버린 겨울나무들. 엽록소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 좀 하시나요? 광합성 할 때 하는 거잖아. 근데 엽록소가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늘 빛이 나니까 광합성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엽록소를 버려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엽록소를 버린 겨울나무들이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겨울에 광합성을 하는 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이것도 역시 무슨 상황이야? 겨울의 광합성. 겨울과 광합성. 쌤 근데 응. 학교 쌤이랑 말이 다른 게 응. 그 엽록소를 버린 겨울나무들 뜻이 응. 겨울나무가 응. 가지에 잎이 하나도 없어서 엽록소를 버린 게 당연하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 그거야. 그러니까 겨울이니까 엽록소가 없다. 그래서 그럼 엽록소가 없으니까 광합성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밤에 광합성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광합성이랑 겨울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이거 무슨 법이지 그러면? 그렇지. 이것도 역설법이야. 거기다 빨간 색깔로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다. 역설적 상황. 쌤 근데 학교 쌤이 권력들이 저 사람이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아니라 꼬마 정부래요. 근데 꼬마 정부를 인간이 저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권력들의 원관념이 꼬마 정부인 거고 그 꼬마 정부가 상징하는 게 자연에 대한 인간의 횡포라는 거지. 그럼 둘 다 되는 거예요? 권력에? 권력이 꼬마 정부래요. 그러니까 켜놓은 거는 그 인간의 횡포를 킨 게 아니잖아. 킨 거는 전구를 킨 거잖아. 그 전구의 상징적 의미가 인간인 거니까 천구라고 해도 괜찮겠지?
자, 그 다음 광화문은 광화문. 광화문의 뜻이 뭐냐면 한자가 예아나 알아? 광화. 빛이 되는 그렇지. 빛 광자에 될 화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빛이 되는 문이야. 그러면 뿌리로 내려가 있던 겨울 나무들이 저녁마다 황급히 올라오고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지금 광화문을 왜 광화문이라고 한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 광화문이 지금 실제로 빛이 나고 있잖아. 밤에도. 맞죠? 그래서 광화문이라고 하고 빛이 되어버린 광화문인데 그래서 겨울나무가 뿌리로 내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위로 올라와요. 그 얘기는 뭐야? 생명력, 그 상승 이미지인가 생명력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저녁에는 뭐 해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저녁에도 계속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이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에 자연의 섭리에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그치? 그래서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데 겨울나무만 그럴까, 과연? 사람들도 밤에, 여러분들 이렇게 전구가 없었다면 이런 학원도 없었겠지?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과도하게 시키지도 않았겠지? 누구도 지금 안식을 못하고 있어. 어둠이 왔는데? 사람도 안식을 못하고 있잖아. 그래서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겨울나무 파란 색깔로 동그라미 치시고, 사람 동그라미 치시고, 요렇게 화살표 연결해주자. 이게 뭐예요? 시적 대상의 범위가 나무에서 사람으로 뭐 됐어요? 커졌어, 작아졌어? 그치. 왜냐면 나무도 못 자고 사람도 못 자는 거니까 시적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거지. 광화문, 겨울나무, 불꽃나무들. 그러니까 처음에 제목을 봤을 때는 도통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랐어. 그런데 이 작품을 읽고 나서 보니까 제목에 있는 소재들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광화문에 겨울이 왔는데 겨울이 제대로 이렇게 안식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불꽃이 빛나는 나무들로서 나무들을 괴롭히고 있다. 뭐 요런 맥락에서 이렇게 명사들을 관련된 명사들을 나열하고 있는 건 거야. 제목의 의미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고요. 성격은 인간의 현대 문명을 비판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뭐라 해야 될까, 어둠이라든가 겨울나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비유하고 있으니까 상징적입니다. 주제는요, 문영아, 자연의 뭐를 지키지 않고 있어요, 사람들이. 밤이 되면 자고 낮이 되면 일어나는 게 자연의 뭐야? 그치, 자연의 순리를 지키지 않는 누구의 횡포예요? 그치, 인간의 횡포를 비판하고 있고. 다음 특징은요, 광화문 내거리의 밤 풍경이라는 요 소재. 광화문 내거리의 밤 풍경 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채은아? 그치, 어떤 소재야 그러면 보기 쉬운 거? 우리 아까 화단에서도 했었잖아. 보기 쉬운 건 무슨 소재라 했지? 어디서 보기 쉬운 거예요? 일상적 소재야. 을 통해서 자연의 질서가 뭐로 인해 뭐 되고 있지? 이런 막 전구 이런 게 다 뭐예요? 그냥 답을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생각하는 거를 얘기한 다음에 그거를 단어로 정제하는 건 나중에 일이야. 먼저 그런 정답에 근접한 생각을 꺼내놔야 돼. 자연의 질서가 뭐로 인해 뭐 되고 있어? 응? 없지 않아. 지금 네 머릿속에 없지 않아. 그거를 못 꺼내잖아? 그럼 시험에서도 못 꺼내는 거야.
그냥 너는 계속 그럼 평생 암기식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수능 못 봐. 사람으로 인해 뭐 되고 있어? 사람 아니야. 사람으로 인해 뭐 되고 있어, 자연이? 아, 그러니까 사람 맞아. 막 이게 맞는데 여기 빈칸에 사람이라고 안 쓸 거란 얘기야. 사람으로 인해 뭐 되고 있어, 자연이? 그래, 그거야. 일단 거기서 시작하는 거야. 사람의 무엇으로 파괴되고 있죠? 그럼 시의 내용부터 가봐봐. 시의 내용에 근거해서. 시의 무엇 때문에 지금 자연이 파괴되고 있는 거야, 시에서는. 뭐가 나쁜 소재야, 작품에서? 그래, 빛이 나쁜 소재야. 그 빛을 밤에 내는 게 나쁜 거야. 빛을 밤에 내게 하는 게 뭔데요? 밤에 빛이 어떻게 나는데? 사람들이 뭐 해서? 뭘로? 엥? 전구잖아, 전구. 얘들아, 이 작품의 시어들은 확실히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알겠지? 그거 봐봐.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 그러니까 주제를 외워. 그럼 내가 이 시를 이해했다고 생각해. 근데 주제는 어떻게 나왔어? 작품의 근거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단어가 왜 그 주제로 연결되는지를 연결짓지 못하면 나는 외부어 지문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아시겠죠? 암기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해. 다음 시간에 숙제 잘 해오시고 빈칸 이어서 채울게요. 잘 가라.